50만 불짜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45만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 5만 불만 융자 받을 수 있어요? 1번 대답은 no. 네. 돈 솔직히 개인적으로 8, 9만 불도 해드리긴 해요. 그런데 말씀하시면 해드려야 돼요. 근데 10만 불? 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똑똑부동산 레이첼 킴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브리지웨이 랜딩의 리사송 융자 전문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좀 약간 공부식으로 했다고 하면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요. 너무 좋아요. 공부에 약해요. 저번에도 편했지만 이번엔 조금 더 편안하게 손님들에게 이제 정말 실질적인 정보를 좀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모셨거든요. 네. 약간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죠. 네, 좋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강합니다. 네,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나 트랜잭션 하면서 저희가 이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교회 언니 오빠. 그렇죠. 네, 저희 뭐 교회 언니 동생이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 이제 아틀란타에 정말 굵직하게 살았습니다. 네, 저는 진짜 손님들 연락 오시면 자부심 있게 말씀드려요. 아틀란타에 조금 있으면 30년 차입니다, 저. 네, 저기 자녀분 있으시죠? 결혼은 하셨죠? 영하셔가지고. 흰머리가. 네. 네, 아이들 자녀 둘 있고요. 네. 좀 출산을 늦게 해서 진짜 아이들이 어려요. 자녀를 왜 물어봤냐면 이게 저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쵸? 저도 손님들이 네. 애 없는 줄 아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대학교 들어갔는데요. 맞아요. 컸죠. 네, 네.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들도 언젠가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저희 아이들은 은행은 중학교 때 열어줬어요. 체킹이랑 세이빙을 열어줘서 네. 아이들이 이제 조금 이제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때 열어주긴 했는데 크레딧 카드는 아직 못 열어줬어요. 그렇죠. 대학생인데 네. 사실 이제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얘네들이 정말 이걸 관리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엄마의 불안감에 아직 못 열어줬는데 해야 되죠. 우선은 이제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크레딧 카드 한두 개는 열어주는 게 맞는데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혼자 열어서 그러니까 부모한테 안 물어보고 이제 나중에 열게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많은 오퍼들이 들어오고 네. 은행만 가도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그쵸. 요즘은 또 카드 열면 뭐 200불 줄게 300불 줄게 너무나 좋은 오퍼들 많잖아요. 제가 레코멘드 해드리는 거는 자녀가 이제 나이가 좀 성장을 해서 대학생이 되고 이러면 부모하고 같이 조인 어카운트, 조인 크레딧 카드를 열어주는 게 참 크레딧 좋아요. 카드요? 네. 그러면 엄마나 부모, 아빠의 좋은 크레딧이 아이들과 함께해서 크레딧 카드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부모님이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액세스가 같이 되기 때문에 얘 뭐 샀나 안 샀나? 그럼요. 쓸데없는 거 모두 했나 안 했나? 늦게 안 냈나 냈나. 네. 그리고 크레딧 카드 자체가 이자 너무 높거든요. 솔직히 진짜로 네. 뭐 20몇 프로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쌓아두면 정말 한순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는 꼭 해주시되 아이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선에서 네. 아이들이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선에서 네가 얼마까지 써도 되는데 이거는 엄마랑 같이 카드를 열자라고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뭐 20대 넘어가고 내 집 첫 집 사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네.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네. 크레딧 카드도 그렇게 열지만 또 어떻게 좀 더 빌드할 수 있는지 좀 팁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그 크레딧 살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차도 꼭 사가지고 뭐 좀 맞아요.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크레딧 카드만 있다고 해서 크레딧이 빨리 쌓아지는 건 아니니까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제 차도 사야 될 때 꼭 맞아요. 부모님의 이름으로 아니고 아이들의 이름으로 해서 이제 페이를 잘 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건지 뭐 그러니까 그런 팁들은 좀 없을까요? 솔직히 차가 크레딧을 긴 시간 차를 인스톨먼트를 내는 기록이 있다면 크레딧은 정말 확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긴 시간이 걸려요. 그거는. 왜냐면 크레딧이라는 거는 내가 받은 융자비를 내 밸런스가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잘 내고 있었던 기록을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자녀분들이 첫 직장을 받았을 때 물론 큰 인컴으로 뭐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인컴이 높지 않을 때 이 차량의 페이먼트가 융자를 받는데 굉장히 좀 제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꼭 차량만 있어야지 뭐 크레딧이 많이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팩터고
이제 길게 봤을 땐 좋지만 이제 우리가 당장 뭔가를 플랜해야 되고 뭘 했을 때 차량이 아니라 크레딧 카드도 잘 사용을 하시면 크레딧은 780점 넘기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를 2개 정도 여시는 거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요. 하나 말고 2개. 2개랍니다. 2개. 기억하세요. 2개. 네. 마일리지도 모으시고 크레딧도 쌓으시고 좋네요. 네. 제 트랜잭션 하다가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는 이제 손님들이 집을 딱 구입하실 때 이게 계약서 이제 오퍼 넣고 이제 보통 새 집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EM을 넣지 않으면 컨트랙을 시작해주지 않는 데도 그렇죠. 많이 있죠. 많죠. 그리고 이제 리세일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셀러가 억셉트를 하면 3일 내에 아니면 며칠 내에 이제 EM을 어니스트 머니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니스트 머니 낼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게 정말 너무 어려워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탄에서 왜 손님들 서류 받을 때 손님분들이 그 뱅크스테이먼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려하신다는 말을 잠깐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뱅크스테이먼 안 주시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지를 확인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리고 한국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월급 들어오는 뭐 2,000불에서 10,000불 가지고 있는 구자를 보여주시는 경우 많지만 정말 모든 다운페이가 있는 구자는 정말 안 주고 싶어 하세요, 처음에. 네. 근데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되세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리셀 집을 보시다가 빌더 집을 딱 간 거예요. 근데 빌더 집에 갔더니 당장 계약금 갖고 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님이 어떻게 했냐면 캐시가 있는 거죠. 캐시 10,000불 딱 넣고 10,000불 딱 체크 써서 아니 됩니다. 계약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뱅크스테이먼에 다 보여요. 10,000불 들어간 내용과 10,000불이 나간 내용.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정확하게 물어보죠. 이 10,000불 어느 돈이야? 네. 출처를 가져와. 네. 캐시네? 그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계약금을 수합하기도 하고 뭐 다른 맞아요. 방법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빌더 계약금이 액수가 작지가 않거든요. 네. 크기 때문에 이 돈을 빼고 넣고 한다라는 게 손님한테 다운페이에 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꼭 캐시 넣고 계약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노노노.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손님께 그래서 꼭 어니스트 머니 내실 때 꼭 말씀을 드려요. 융자 회사에 컨펌을 받으세요. 어느 어카운트에서 체크를 쓰셔도 되는지 꼭 컨펌을 받고. 왜냐하면 손님들이 뱅크 어카운트가 하나가 아니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다 내 돈이니까 어디서든 써도 된다, 체크를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정말 네. 융자 하시는 분한테 컨펌 받으시고 이 어카운트에서 체크를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꼭 그렇게 내셔야 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캐시, 디파짓 정말 위험해요. 미국은 무조건 내 돈이라고 얘기를 해도 출처가 밝혀지지 않으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되거든요. 캐시는 좀 저희가 돌리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은 좀 상담을 하시는 걸 정말 권해드리고 네. 또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은행 구자가 여러 개 있는 분들 있잖아요. 막 5, 6, 7, 8개 네. 막 있는데 이제 돈을 막 여기서 저기서 계속 옮기시는 거예요. 돈을 계속 옮기시는데 새 집을 사시는 경우 트랜잭션이 계약이 되는 날부터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들어간 돈의 모든 돈의 출처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컴만큼 어려운 게 또 자산관리 다운페이 나오는 구자니까 네. 이 부분은 계약금을 넣는 순간부터 융자 전문인하고 상의하셔서 네. 내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 구자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으니까요. 네. 예, 상담 전화 주시면 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전화로 물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 기프트 펀드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기프트 펀드는 원래는 기프트 펀드는 가족 관계밖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돈을 어떻게 어느 구자에서 나올 건지 그것도 꼭 상담을 받으시고 무조건 나 갯돈 받은 거 예를 들어서 대부분 한국분 나 갯돈 받은 돈이 있는데 은행 그냥 넣으시면 체크가 한 장이 아니죠. 갯돈은 10명의 모임이 있으면 10분의 체크가 들어온답니다. 네. 그러면은 그분의 기프트 레터를 다 받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기프트 펀드가 뭐냐면 제가 이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제가 집을 살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기프트로 선물로 저한테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다운페이가 10만 불밖에 없는데 15만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저희 부모님이 내가 너 집을 살 때 5만 불을 도와줄게. 주마.
그럴 때 이제 체크를 주시거나 와이어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프트 레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내 자녀에게 돈을 준다. 네, 편지를 저희가 다 작성해 드리고요. 사인만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기프트 레터에 들어가는 내용은 돈을 주신 분의 성함, 그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주소, 전화번호가 들어가고 관계가 들어가요. 릴레이션십이. 그리고 그 집에 주소가 들어가서 이 집을 위해서 이만큼 돈을 기프트로 주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저희가 작성해드리면 사인만 하시면 되고요. 네. 그 기프트를 받는 방법도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저희는 이제 권해드려요. 하나는 체크로 꼭. 왜냐면 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하면은 거기에 성함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돈을 주신 분의 구자를 보여주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가 있으면 체크를 끊어서 주시고 아니면 내가 체크가 없다 그러면 바로 클로징할 변호사한테 송금을 하시면 그것 그렇죠. 또한 인정이 되니까 그렇게 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레이첼 좀 똑똑하죠? 우리 똑똑. 네, 질문 있으세요? 네. 기프트 머니는 한도가 없나요? 무한정 줄 수 있어요? 기프트 머니는 미국에서 대부분 말할 때 밀리언이라고는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IRS에 보고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명시를 회계사님이 원하신다면 그건 회계사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다 이러면 네. 와이어밖에 못 쏘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변호사한테 쓰면 안 되고요. 본인 구자로 와이어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 한국에 외화 송금 내역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제는 한국말, 영어 같이 나오거든요. 돈을 부모님이 송금하실 때 외화 송금 내역서 하나만 프린트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카톡으로 받으시면 저희가 그걸 사용해서 그리고 은행에 이제 본인 구자에 들어가 보시면 은행마다 좀 다른데 뱅크 어메리카 같은 경우는 와이어 컨퍼메이션도 떠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프트 레터 작성해서 하면 아무런 다른 자료 필요 없이 끝나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직접 송금은 못 하시는군요. 왜냐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복잡하겠죠. 네, 왜냐하면 한국도 이 구자에 증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자녀한테 가야 되는 돈인 거예요. 한국에서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변호사한테 간다면 뭐를 구입하나? 라고 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내 자녀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은행권에서는 이 돈이 누구한테 나갔는지를 보겠죠. 손님들이 집을 사실 때요. 집을 사실 때 나 다운페이 있으니까 집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외에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20% 다운할 때 나 10만 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운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용자를 할 때는 누구나 다 아는 클로징 코스트라는 게 들죠. 네. 클로징 코스트에는 용자의 수수료도 들어갈 것이고 서류 심사비도 들어갈 것이고 변호사 그다음에 비용도 변호사 들어가고요. 비용 들어가고 등기 그다음에 취득세 뭐 다 들어가죠. 근데 네. 거기에 또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텍스를 미리 선페이하셔야 돼요. 그쵸, 은행에다. 보험료도 1년치를 내셔야 돼요. 또 거기에다가 HOA 관련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쵸. 요즘 서브디비전들 다 가면은 대부분 이니시에이션 비, 가입비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우리가 예전에는 막 8,900불 이랬다면 지금은 1,800, 1,500, 2,000이 넘는 데가 너무나 많죠. 그럼 그 비용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예, 이런 것들 다 생각하시면 이제 플러스 만에서 15,000불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융자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은 리저브라는 거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앞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페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하시는 분들, 여기에 새로운 직장을 잡아서 오시는 분들도 아직 직장을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인컴이 발생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리저브 보여주세요라는 경우도 있고 투자집을 사시는 분들은 클로징 코스트 외에 6개월의 리저브가 필요해요. 와. 6개월 동안 내가 페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non-QM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 다큐멘테이션으로 안 하는 론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론들도 다운페이가 적은 분들은 리저브 보여주세요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돼요. 네. 돈이 다운페이 플러스 클로징 코스트 꼭 필요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염두해 두셔야 이제 뭐 캐시가 많으신 분들은 뭐 염두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이제 조금 빠듯하게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거까지 생각하셔서 다운페이 플러스 클로징 코스트. 저는 이제 집값에 한 2%에서 뭐 안팎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으시다고 말씀을 맞아요. 드리거든요. 네, 네. 이게 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언제 구입하느냐에 따라 몇 월 달이냐도 다르고 막 이래저래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생각해 주시고 캐시를 좀 이렇게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그 뭐야 어디니? 뭐가 있을까요? 저희 다운페이 몇 프로 하면 좋냐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뭐 어떤 물어보세요. 분들은 뭐 5%만 해도 돼요, 뭐 10%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보통 20%로 건의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몰게지 인슈런스 때문에 그러는 네. 거예요. 이제 PMI를 안 내기 네, 위해서는 프라이빗 몰게지 20%를 인슈런스. 하는데 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 내가 크레딧이 좋고
그다음에 인컴 레벨, 뎁트 인컴 레이시오가 좋으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을 빌려서라도 20%낼 거야 라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꼭 내 크레딧 레벨과 인컴 투 뎁 레이시오를 검토해 본 다음에 내가 PMI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시고 다운페이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은행들에서 굉장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몰게지 인슈런스도 많은 회사들에서 경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MI가 이제 레이시 좀 낮은 분들은 굳이 20% 안 해도 너무 부담을 안 드리려고 5%도 가능하고 10%도 가능하고 15%도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손님께서 이제 20%가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제 융자 전문인 분하고 요걸 상담을 하셔서 힘들어도 맞추시는 게 좋으실지 아니면 조금 덜 하셔도 좋을지 물론 맞추면 그렇죠. 페이먼도 내려가고 좋죠. 네. 하지만 정말 안 상황에 되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분들 계세요. 돈이 좀 많이 있으세요. 너무 많으세요. 요즘 왜 돈이 이렇게 돈이 많아. 많지? 돈이 많은데 내가 이 많은 거 가지고 집을 사기엔 또 조금 모자라. 그래서 융자를 안 받을 순 없고 받자니 조금만 다운페이 하고 이만큼 이자는 내기 싫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제가 금액을 대충 얘기를 하면 50만 불짜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45만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 5만 불만 융자 받을 수 있어요? 1번 대답은 no. 네. 은행 입장에서는 융자 금액에 따라서도 이자가 바뀝니다. 융자 금액이 너무 작으면 그거에 어저씨먼이 생겨서 이자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은행에서는 밀리언짜리 손님이나 10만 불짜리 손님이나 하는 일은 똑같아요. 들어가는 서류도 다 똑같아요. 이제 어르신들 중에 내가 지금 70% 다운하고 30% 융자 받는데 무슨 소리를 이렇게 많이 달라고 그래? 이러시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들어가는 서류 다 똑같고요. 하는 일 다 똑같아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융자 금액이 작은 것보다 큰 걸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미니멈 융자 금액이 있어요. 네.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8, 9만 불도 해드리긴 해요. 너무 급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면 해드려야 돼요. 근데 10만 불? 네. 10만 불로 하는 이유는 이제 이자도 너무 높은 이자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융자 금액이고 그다음에 클로징 코스트를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 계산할 때 은행의 이제 백엔드에서 보면 하이 코스트라는 게 있어요. 융자 금액이 작은데 들어가는 클로징 비용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하이 프라이스 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페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 융자가 이제 나중에 딜리버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0만 불 정도로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질문. 네. 좋아. 돈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5만 불이 모자란데 아까 10만 불 정도는 융자하는 게 좋다고 하셨으니까 네. 10만 불을 융자해 놓고 바로 5만 불을 갚아버리면 네. 그거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제가 권해드리죠, 손님한테. 그렇게 하자고. 네네. 그런데 그것도 프로그램에 따라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낭퀴엠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세금 보고 안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얼리 페이오프 페널티가 있는 론인데 그렇게 갚아버리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 손님들이 저한테 어르신들 많이 오시면 제가 그렇게 뽑은 다음에 이제 온라인 셋업해서 10,000불씩 빨리빨리 내서 6, 7개월 안에 뭐 그걸 다 갚는 방법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똑똑하시네요. 똑똑이랑 같이 다니시니까 똑똑하죠. 저도 그 질문을 준비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손님들이 이제 하시고 지금 보유한 돈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시는 분들 이자 네. 아까우니까 뭐 페이오프 하시거나 네. 막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또 프로그램마다 네. 미리 갚으면 또 페널티가 있고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있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계획하시는 분들은 융자 처음 진행하실 때 융자 전문인하고 그것도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융자를 받으셔야 되니까요. 아니면 페널티 내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우리가 1편에도 다뤘듯이 백투백 클로징을 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 내가 집에 애기는 너무 많아요. 거의 갚았어. 근데 이 집을 또 사면은 너무 그 융자에 대한 부담이 되게 손님들이 크세요. 그래서 리사 씨 나 집 사자마자 이 집 팔면 바로 다 갚을 건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 많은데 그것도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페널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페널티가 손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융자를 도와주는 융자인한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손님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그런 부분은 서로 도움을 주시면서 네. 좀 잘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뭐든지 그냥 혼자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은 있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요것도 한번 다뤄볼까요? 그러니까
재융자 하는 시기는 언제 정도가 뭐 집 산 지 1년 만에, 2년 만에 아니면 아무 때나 상관이 없는지 뭐 이자만 재융자는 좋다고. 테크니컬리 원래 바로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6개월에서 7개월 뒤나 1년 안에 내가 받은 이자 로트 레이트에서 1% 이상 줄압이 돼야지 재융자를 권해드려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시면 들어가는 비용비례 페이먼트 내리는 걸 다 비교했을 때 손님한테 바이어한테 베네핏이 없으면 융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리사 씨 캐시아웃 재융자 해주세요라고 대기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런데 그분들 제가 다 도와드렸던 손님인데 이자가 2.87%, 2%, 뭐 4.5, 3.5 이러신 거예요. 지금 이자를 보면 그거 건드리라고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2차 융자를 권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1차 융자를 킵하고 계시는 게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재융자를 하시는 시점은 지금 높은 이자의 융자를 하셨다면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손님들이나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올해 이자가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 1% 이상 내렸을 때,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내리는 흐름을 타면 어느 순간 계속 내릴 수 있거든요. 잘 좋은 시점에 재융자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똑똑이에게 연락 주시던지 아니면 리사 소국에게 연락 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또 정답을 탁 쏴드립니다. 댓글도 좋고요. 전화도 괜찮고요. 이메일도 괜찮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오늘 편했죠? 네, 오늘 저는 즐겁게 대본 없이 네. 저희가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너무 이제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